안녕하십니까. 한국 에질런트 기술지원팀의 김정찬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USB 3.0, MHL, HDMI, DP와 같은 하이스피드 시리얼 인터페이스의 TX-RX 프로토콜 솔루션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 11월에 출시된 에질런트 스코프인 인피니비전 4000X 시리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다뤄드릴 것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스코프를 사용하심에 있어서 알고 계셔야 될 이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에질런트 스코프 제품군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 90000Q 시리즈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에질런트 제품은 인피니비전, 인피니엄 시리즈로 구분이 되고 있으며 우측 세로열에 보이는 인피니엄 시리즈와 아래쪽 가로축에 보이는 인피니비전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인피니비전은 자체적인 인베디드 OS를 사용을 하고 있고 인피니엄 시리즈 같은 경우는 윈도우 OS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에질런트는 스코프 시장에서 가장 가파르게 성장을 한 회사 중에 하나이고요. 실제로 기존의 네트워크 어널라이저나 RF 계측 시장에서 갖고 있었던 RF 기술력을 이러한 에이직에 적용함으로써 하이 밴드위스 제품의 노이즈 특성이나 퍼포먼스 측면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4000X 시리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이에 앞서서 스코프의 펀더멘탈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유저가 스코프를 활용함에 있어서 100%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시고 계시지 않을 것이고요. 실제로 계측기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보는 목적은 개발과 디버깅에 있을 것인데요. 내가 보지 못하는 시그널은 디버깅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유저 입장에서는 모든 시그널을 스코프라는 장비, 계측 장비가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저가 실제로 시간을 소비해야 되는 부분은 개발과 디버깅 하는 부분일 것인데 실제로 계측기 활용적인 측면이나 계측기의 사용법을 익히는데 투자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개발 시간에 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기 위한 요구사항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사용자들이 장비에 대해서 또는 장비 매뉴얼을 숙지하고 있는 엑스퍼트들이 아니기 때문에 간편하게 내가 원하는 기능들을 활용을 할 수 있는 UI와 그 다음에 펑션 또는 트리거 기능들이 필요로 하게 되어 있고요. 네 번째로는 제한적인 메모리 또는 그 제한적인 리소스를 어떻게 해서 극대화할 것이고 유저가 요구하는 부분을 비트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장비를 구매하는 입장에서 투자의 재투자, 코스트를 최소화하는 것이 고객들이 요구하는 중점적인 사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5개로 요약을 해봤고요. 4000X 시리즈는 Redefined User Experience란 슬로건을 걸고 나왔고요. 앞서 말씀드린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반영을 해서 여러분들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기능들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스피드, 유저빌리티, 인티그레이션 세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을 해놓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간략히 좀 짚어드리면 초당 100만 번의 업데이트 레이트, 메가줌 테크놀로지, 그 다음 유저빌리티 측면에서는 인피니스캔 존 트리거링 기법을 적용한 터치 스크린 인터페이스를 적용을 했고요. 인티그레이션 측면에서 5-in-1 인스트루먼트라고 표현을 해놓은 것은 스코프가 기본적인 시간축에서의 볼테지를 측정하는 장비라고 알고 계셨던 분들이 있을 텐데 실제로 오실로스코프의 기본적인 기능 플러스 로직 어널라이저, 프로토콜 어널라이저, 디지털 볼트미터, 웨이브 제너레이터까지 해서 5개 장비가 기존에 해왔던 기능들을 4000X 한 대의 장비로 구현이 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스코프의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스코프란 무엇을 하는 장비인가? 스코프란 것은 시간축에 따른 볼테지 또는 전압들의 특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측정을 하는 장비입니다. 따라서 내가 프로빙을 통해서 정기적 시그널을 측정을 했다는 가정하에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시그널이 전송이 되는 것이 보일 것이고요. 이에 따른 파라미터들을 측정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스코프는 이러한 시간축에 따른 볼테지를 측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파라미터와 시그널의 특성을 검증을 하는 장비가 될 것이고요. 이러한 오실로스코프의 내부적인 블럭을 살펴보시면 정기적인 인풋 시그널에 대해서 AD 컨버전을 통해서 애퀴지션 메모리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때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특정한 디스플레이로 화면에 뿌려주게 되죠. 이때 레졸루션 자체를 확인해보면 일반적으로 8빛 레졸루션에 256 레벨로 볼테지 레벨을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일부 스코프 같은 경우는 12비트까지의 그 하이 레졸루션을 지원하는 장비도 존재를 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스코프의 스펙이나 고려되어야 될 그 퍼포먼스를 결정하는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체인 형태로 이루어진 링을 보시면 스코프의 밴드위스와 프로브의 밴드위스를 포함해서 시스템 밴드위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장비의 퍼포먼스의 가장 지표가 되는 수치입니다. 두 번째로 스코프의 샘플링 레이트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얼마나 촘촘하게 샘플링을 할 수 있는지 또한 장비의 스펙 중에 중요한 파라미터고, 자, 마지막으로 스코프의 메모리 뎁스가 있겠는데 뒷메모리를 지원할 경우에는 좀 더 높은 샘플 레이트를 커버를 할 수 있고 좀 더 많은 피리어드를 측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스펙적인 항목들 중에 가장 성능이 저하되는 요소가 바로 이 장비 전체, 계측 장비 전체의 퍼포먼스를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날로그 밴드위스를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다음으로 샘플링 레이트, 메모리 뎁스, 업데이트 레이트, 외부품 업데이트 레이트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00메가 클락을 서로 다른 밴드위스를 갖고 있는 오실로스코프로 측정한 결과입니다. 100MHz의 스코프로 측정을 했을 때는 100메가의 펀더멘탈만을 아웃풋으로 보여지게 되고요. 하모닉 성분들을 온전하게 포함하고 온전한 라이즈 타임을 측정을 해내기 위해서는 약 2기가 정도의 스코프 밴드위스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밴드위스의 스코프를 선택을 하셔야만이 오차 없는 측정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는 슬라이드인데요. 왼쪽에 트루 시그널로 표현된 인풋 시그널을 두 대 스코프로 받아들였고 한 대는 충분한 밴드위스를 갖고 있는 그런 사양의 장비이고 한 대는 충분하지 못한 낮은 사양의 장비를 측정을 했을 때 동일한 인풋이더라도 결과는 우측과 같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고요. 따라서 밴드위스는 가장 중요한 스펙 중에 하나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밴드위스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바로 파형이 갖고 있는 맥스 프리퀀시가 되겠는데요. 실제로 맥스 프리퀀시는 예를 들면 100메가 클락이라고 해서 100메가가 파형이 갖고 있는 맥스 프리퀀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하이 프리퀀시 성분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트랜지션이 발생하는 라이즈 폴 타임 기준으로 파형의 맥스 프리퀀시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공식을 잠깐 보시면 라이징 타임의 역수에 0.5 내지 0.4를 곱했을 때 이 값이 바로 파형이 갖고 있는 맥스 프리퀀시가 되겠고요.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실제 3% 오차 범위 내에서 장비의 측정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아까 공식에 의해서 얻어진 맥스 프리퀀시의 약 1.5 내지 2배 정도로 곱한 값이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시그널의 적절한 밴드위스가 될 것입니다. 이 점은 반드시 고려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자, 간략히 소개해드렸고요. 두 번째는 샘플링 레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샘플링 레이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나이키스트 이론일 것이고요. 두 가지 룰로 나이키스트 이론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샘플링 레이트가 파형이 갖고 있는 인풋 시그널이 갖고 있는 맥스 프리퀀시의 2배 이상이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파형이 갖고 있는 맥스 프리퀀시는 샘플링 레이트의 2분의 1을 넘지 말아야 된다 라는 것이 첫 번째 룰이 되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샘플링 시 등 간격으로 샘플링을 해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 룰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스코프 같은 경우 아까 블록 다이어그램을 살펴보시면 인풋으로 들어온 시그널을 프리앰프로 앰플리파이를 한 다음에 ADC를 통해서 아날로그 시그널을 디스크리트한 디지털 시그널로 변환을 하고 이것들이 메모리에 저장이 돼서 이것들이 디스플레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 샘플링 클락을 통해서 ADC에서 디지타이징 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바로 나이키스트 이론에 따라서 시그널에 맞는 적절한 샘플 레이트를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우측에 지금 파형이 좀 겹쳐있긴 한데 녹색 시그널이 인풋 시그널이고 밑에 보라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샘플링 클락입니다. 샘플링된 포인트가 바로 붉은색 점들이고요.
실제로 이 점들을 메모리에 저장을 하고 내부적으로 인터폴레이션 기법을 적용을 해서 이 빨간색 점선과 같이 점들 사이를 연결함으로써 우리가 눈에 보이는 최종적인 파형을 재구성해내는 것입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스코프는 4채널을 가지고 있는데 1, 2번 채널, 3, 4번 채널 샘플러를 인터리빙이라는 것을 적용을 해서 샘플링 레이트를 2배로 늘리는 그런 테크닉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서 1번에 인풋 시그널이 있고 2번 채널에 인풋 시그널이 있을 텐데요. 각각 채널에는 샘플러가 있을 것이고 1번 채널 샘플러에 2번 채널 샘플링 클락을 정확히 반죽이 밀어서 1번 채널 샘플링된 포인트 사이사이에 샘플링을 추가함으로써 샘플링 레이트를 2배를 늘리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실제 예를 들면 앞서서 설명드린 그림과 차이가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샘플링 클락이 2개가 있고 하나는 1번 채널의 샘플러, 2번 채널의 샘플러가 되겠습니다. 2번 채널의 샘플러가 좌측 하단 보시면 1번 채널에 정확히 반주기가 미뤄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포인트에 샘플링 포인트가 추가됨으로써 샘플링 레이트가 2배가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전에 샘플링 레이트에서 이런 중간중간에 글리치가 발생을 했을 때 디텍을 못했을 텐데요. 인터리빙을 통해서 샘플링 레이트가 2배로 올라감으로써 내가 못 잡았던 시그널을 이번에는 디텍을 해서 스코프가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때 적용되는 게 바로 인터리빙 기법입니다. 만약에 나이키스트 이론의 두 번째 룰과 같이 등간격으로 샘플링 되지 않을 경우는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할까요? 아래 보시면 샘플링 클락 두 번째가 반주기 딜레이 되지 않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보시면 내가 샘플링 되어야 되는 포인트는 여기일 텐데 실제로 이쪽과 같이 그 스코프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인터리빙을 적용을 했을 때 동일한 인풋 시그널임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떨어지는 샘플링, 인터리빙, 다시 말해 장비의 제약 때문에 이런 왜곡된 아웃풋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나이키스트 두 번째 이론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샘플링 레이트에 따른 파형의 알리아싱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측에 보시면 파란색 시그널을 인풋으로 50Hz짜리를 받고 있으며 30Hz로 샘플링을 했을 때, 아래와 같이 샘플링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얻어진 파형은 붉은색의 10Hz짜리 파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샘플 레이트를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는 반대로 말하면 충분한 샘플 레이트를 지원하지 못한 장비를 썼기 때문에 결과 파형에 이런 알리아싱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밴드위스를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로 충분한 샘플 레이트를 선택을 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로 메모리 뎁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메모리 뎁스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고속의 샘플 레이트를 지원해서 샘플링된 데이터들은 포인트가 상대적으로 많아질 수가 없겠고요. 그렇다면은 이 포인트들이 저장되어야 될 메모리의 용량도 굉장히 커져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뒷메모리를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고속의 샘플 레이트를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는 동일한 샘플 레이트를 지원을 할 경우에 좀 더 많은 피리어드를 측정을 할 수 있다는 말로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계측기는 뒷메모리를 지원을 하는 것이 계측기 스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고요. 실예로 두 가지 그림은 1초 구간을 서로 다른 샘플 레이트를 가지고 샘플링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측이 10배 많은 샘플링 레이트를 갖고 있고요. 실제 좌측 포인트에서는 유저 입장에서 눈으로 볼 수 없었던 부분이겠죠. 우측에서 샘플링 레이트를 높여봤더니만 이런 언더글리치 성분들을 측정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뒷메모리일 경우에 고속의 샘플 레이트를 지원을 할 수 있고, 똑같은 데이터 피리어드를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좀 글로 표현해 놓은 슬라이드인데요. 보시면은 뒷메모리를 지원을 함으로써 좀 더 높은 샘플 레이트를 커버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포인트들을 메모리에 저장을 할 수가 있겠고요. 동일한 샘플 레이트를 지원을 하더라도 뒷메모리를 통해서 예를 들면은 1초를 액퀴지션 할 수 있는 거를 그보다 10배 많은 10초의 데이터 피리어드를 캡처할 수 있다는 결론적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메모리가 크면 클수록
믹스드 시그널 분석을 할 때나 프로토콜 어널라이저 기능을 적용한 시리얼 디코드 기능을 이용할 때 그 리소스를 제한하는 측면에서 좀 더 나은 성능을 발휘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표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기가 샘플레이트를 지원을 하는 똑같은 장비인데 각각 메모리 뎁스가 다를 경우에 피리어드를 1마이크로세컨드를 측정을 하겠다면 세 장비 모두 문제없이 2기가 샘플레이트에서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ms의 피리어드를 측정을 하겠다 해서 스케일을 키워보니 8메가포인트는 메모리 뎁스가 충분하기 때문에 2기가 샘플레이트를 지원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샘플 포인트가 너무 넘쳐나다 보니까 메모리가 제한적인 메모리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샘플링 레이트를 강제로 낮춰서 동일한 시간에 좀 더 듬성듬성한 샘플링 포인트를 가져옴으로써 메모리의 제한을 해결하고 있는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샘플링 레이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샘플링 레이트가 높은 샘플링 레이트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큰 딥 메모리를 지원을 해야 되고 좀 더 많은 피리어드를 캡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딥 메모리가 왜 유리한지를 여러분들이 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웨이브폼의 업데이트 레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업데이트 레이트 같은 경우는 메모리 뎁스하고 상관관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시면은 대용량의 메모리를 지원을 하는 장비일 경우에 수집되는 포인트가 많아지고 메모리에 저장되는 포인트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CPU의 처리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CPU가 처리하는 시간을 데드타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때는 데이터를 캡처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데드타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실제 놓치는 리얼타임 상에서의 놓치는 시그널, 놓치는 이벤트들도 많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딥메모리를 지원한다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얼마나 빨리 웨이브폼을 업데이트해서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이벤트들을 빨리빨리 캡처하고 놓치지 않고 캡처하는 것이 스코프 또는 계측 장비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될 수가 있겠고요. 결론적으로 딥메모리와 메모리 데이터 업데이트 레이트는 서로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쪽에 굉장히 낮은 업데이트 레이트를 갖고 있는 장비와 아래쪽에 빠른 업데이트 레이트를 갖고 있는 장비일 경우에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굉장히 긴 데드타임을 갖고 있는 장비와 짧은 데드타임을 갖고 있는 장비일 경우에 인풋 시그널이 이렇게 들어올 경우 이런 이벤트들이 또는 특정 업노멀한 시그널들이 발생을 할 텐데요. 데드타임 구간에 발생하는 이벤트는 위쪽의 장비 같은 경우는 잡지를 못할 것이고요. 굉장히 짧은 데드타임으로 데이터 처리를 빨리빨리 하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빨리빨리 하는 굉장히 성능이 좋은 장비일 경우에 이러한 업노멀한 이벤트 또는 업노멀한 파형들을 온전하게 캡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놓은 그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많은 포인트를 측정하기 위한 딥메모리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많은 데이터를 얼마나 빠른 처리 속도로 처리해서 스코프의 데드타임을 줄일 것인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유저 입장에서도 실제 내가 시그널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런 웨이브폼 업데이트 레이트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중요한 에즈런트의 테크놀로지 중에 하나가 이 중간에 표현되고 있는 메가줌이라는 테크놀로지인데요. 실제로 CPU의 로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커스터마이즈된 에이직 칩을 개발하고 장비마다 삽입함으로써 CPU에 걸렸던 데이터 처리 로딩을 없애고 데드타임을 줄이고 또한 메가줌이 없는 경쟁사 장비에 비해서 하드웨어적으로 그러한 소프트웨어적인 성능이나 또는 그런 프로세싱을 처리함으로써 굉장히 시스템의 퍼포먼스를 증가시키는 대표적인 기술이 메가줌 특허 기술입니다. 경쟁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적용하고 있는 기술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를 함으로써 배너 스펙상으로는 동일하게 퍼포먼스를 나타내고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 성능을 보일 때 채널을 하나 더 켠다든지 MSO 기능을 추가한다든지 소프트웨어 옵션을 켠다든지 했을 때 이 퍼포먼스의 저하가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메가줌의 대표적인 기술 중에 하나가 이 핑퐁 메모리라고 불리는 기술인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실제로 스코프가 지원하는 메모리가 있을 텐데요. 이 메모리를 내부적으로 뱅크를 나눠서 그 첫 번째 뱅크의 메모리 뱅크 1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뱅크에 저장된 메모리를 CPU로 보내서 처리를 할 때 이 데드타임 동안 실제로는 데드타임이 되겠죠. 두 번째 메모리 뱅크에서 데이터를 받아들임으로써 처리와 동시에 수집이 이루어지면서 데드타임을 최소화하는 그런 기술이 메가줌 테크놀로지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대표적인 예제를 말씀을 드린 거고 추가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적인 스코프의 데이터 처리하는 시퀀스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건데 좌측으로부터 들어온 시그널이 AD 컨버전을 통해서 메모리에 저장이 될 것입니다. 이 수집된 데이터가 굉장히 낮은 속도로 플래터 쪽으로 전송이 되고 CPU의 일정한 프로세싱을 통해서 필요한 프로세싱을 통해서 디스플레이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때 CPU에서 내가 매저를 클릭을 했고 그 다음에 특정한 소프트웨어를 올렸고 그 다음에 MSO 기능을 켰고 시리얼 디코드 기능을 켰다면 CPU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고 이것들이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다면 CPU 로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고 이는 바로 시스템의 퍼포먼스 저하로 나타날 것입니다. 따라서 데드타임을 굉장히 느리게 될 것이고요. 아래와 같이 굉장히 푸어한 업데이트 레이트를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 에이직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시그널 패스를 확인을 해보시면 아날로그 시그널이 들어와서 디스크리트한 디지털 시그널로 바뀌었고요. 여기서 플래터를 통해서 바로 디스플레이가 되게 됩니다. 이 루트에 CPU가 하는 역할은 아무것도 없게 되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내가 I를 측정을 한다거나 지터를 측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매저를 켠다거나 MSO 기능을 적용을 한다거나 이런 CPU가 해야 될 만한 프로세싱이 있을 때만 이 CPU를 거쳐서 디스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기존의 CPU에서 걸려있던 바틀렉을 다 풀어주고 메가줌 내에서 하드웨어적으로 처리하는 데이터 양이 많아짐으로써 그 전체적인 퍼포먼스 성능을 올리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레이트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메가줌을 적용함으로써 4000X 같은 경우에 초당 100만 번 업데이트 레이트를 확보를 할 수가 있었고요. 세부적으로 좀 더 보시면 GUI에 대한 컨트롤, 마스크, 웨이브젠에 대한 신세시스나 그다음에 조금 이따 자세하게 말씀드릴 인피니트 스캔 트리거 기능 또는 시리얼 디코더 기능 이런 것들 모두 다 메가줌 내에 있는 에이직에서 하드웨어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모두 동시에 멀티태스킹 형태로 실행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퍼포먼스 저하는 경쟁사나 다른 장비들 대비 굉장히 우수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일한 인풋 파형을 서로 다른 장비로 측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업데이트 레이시 굉장히 100만 번으로 굉장히 빠른 4000X는 온전하게 시그널 디스플레이를 다 해주고 있고 유저가 관심 있고 또는 측정해야 되는 업노멀한 시그널을 온전하게 측정을 하고 있고요. 우측의 DPU 4000 시리즈의 예제와 같은 경우는 낮은 업데이트 레이트와 퍼포먼스를 제공을 함으로써 내가 분명히 분석을 하고 개선을 해야 된 이런 그런 위크한 회로적인 시그널의 포인트를 온전하게 캡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메가줌에 의한 퍼포먼스 개선의 직접적인 예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스코프의 펀더멘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메가줌이 적용된 에즈런트 제품의 장점에 대해서도 간단히 짚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좀 드리면 스코프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될 스펙이란 것은 시스템 밴드위스와 샘플링 레이트, 그 다음에 이에 따른 메모리 뎁스와 웨이브폼 업데이트 레이트가 될 수가 있겠고요. 이런 측면에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4000X가 얼마만큼 큰 장점을 갖고 있고 시장에 나와 있는 경쟁사 장비 대비 어떠한 면에서 우수한지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위쪽의 테이블로 4000X 시리즈의 특징과 그 다음에 스펙,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배너 스펙을 한 화면에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잠깐 살펴보면 4000X 시리즈는 200MHz부터 1.5GHz 밴드위스까지를 커버하는 8가지 제품 모델로 나눠질 수가 있겠고, 실제로 이것들은 보시면은 MSO를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아날로그 채널을 2채널 사용할 건지 4채널 사용할 건지 등에 따라서 이제 구분이 되는 것 뿐이고요. 중요한 것은 실제로 4000X 시리즈는 1.5GHz 밴드위스까지를 커버하는
또한 샘플 레이트는 맥스 5기가 샘플 레이트, 메모리 뎁스는 4메가 포인트 메모리 뎁스를 지원을 하는 장비이다.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MSO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어서 로직 어널라이저 일부 기능을 스코프가 대신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이 표를 봄으로써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12.1인치 대형 화면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 이때 정전식 터치스크린을 채용을 함으로써 유저가 기존의 감압식 장비를 활용을 했을 때 대비 굉장히 사용의 편리성을 느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누누이 강조 드릴 만한 웨이브폼 업데이트 레이트, 메가줌 4 테크놀로지를 채택을 함으로써 실제로 4000X 시리즈 같은 경우는 초당 100만 번의 업데이트, 업계에서 가장 빠른 업데이트 레이트를 제공을 함으로써 유저가 원하는 파형은 뭐든지 볼 수 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장비는 밑에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11월달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소개가 된 장비고요. 딜리버 하는데 한 6주 정도 소요가 되고 기타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는 4000X 시리즈, 인피니 비전의 4000X 시리즈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다뤄드릴 건데요. 우선 오른쪽에 배너 스펙을 살펴보시면 앞서서 한번 슬라이드로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 타이틀 자체는 Redefined User Experience입니다. 그래서 유저가 지금까지 스코프를 이용해서 경험했던 것을 이 4000X가 나옴으로써 완전 다른 세상을 보여주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에 의해서 나온 것이고요. 간단히 짚어드리면 스피드 측면에서 초당 100만 번의 정말 빠른 업데이트 레이트를 제공을 하고 있고, 이때 채용된 에이직이 메가줌 테크놀로지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유저빌리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인피니트 스캔 존 터치 트리거라는 것이 있는데, 사실 에질런트의 인피니엄 시리즈 기존 제품을 사용을 하셨다면 인피니트 스캔 존 퀄리파이드 트리거 기법에 대해서 아주 익숙하실 것이고요. 굉장히 파워풀한 트리거 펑션이다라는 걸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게 4000X 시리즈에는 두 개의 존을 이용한 인피니트 스캔 트리거링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파워풀한 트리거 기능이 아닐 수가 없고요. 이것이 정전식의 터치 스크린과 함께 터치 베이스의 UI로 개선된 4000X와 만났을 때 그 효용성은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인티그레이션을 말씀을 드릴 건데,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스코프란 것이 시간 축상에서의 파형을 측정하는 장비다 라고 기본적인 정의를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스코프의 기본적인 기능에 로직 어널라이저, 프로토콜 어널라이저, 디지털 볼트미터, 웨이브폼 제너레이터 다 4가지 기능이 추가됨으로써 4000X 한 장비로 5대의 장비가 낼 수 있는 기능을 다 커버를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이고요. 뒤쪽에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00X 시리즈의 스피드 관련된 익스피리언스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초당 100만 번의 업데이트 레이트, 좌측 상단에 보시면 3000번의 웨브폼 업데이트 레이트를 갖고 있는 장비와 55000번, 그 다음에 초당 100만 번의 업데이트 레이트를 갖고 있는 장비의 경우 동일한 인풋 시그널에 대해서 측정 결과로 보여지는 시그널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3000번의 웨브폼 업데이트 레이트를 갖고 있는 장비를 찍었을 때는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DUT, 개발 중인 DUT의 퍼포먼스가 온전하게 나오고 있는지, 또는 업노멀한 부분이 발생을 해서 펑션에 영향을 미치거나 동작을 하지 않는 그런 현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리스크한 부분이 있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메모리 뎁스와 시그널의 업데이트 레이트 관련해 상관관계가 있어서 무한정 큰 딥메모리를 지원을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대적으로 이러한 메모리의 제한적인, 유한한 메모리의 제한적인 사항을 어떻게 장비 관점에서 커버를 할 건지 에질런트 고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세그멘티드 메모리란 것을 적용을 해서 내가 인풋 파형을 메모리의 용량만큼 시간축에 연속적으로 저장을 해서 여기서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을 보겠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실제로 내가 트리거링 해놓은 포인트에 대해서만, 즉 유저가 보고자 하는 관심 있는 포인트에 대해서만 메모리를 나눠서 저장을 함으로써 이러한 메모리의 물리적 제한을 다양한 테크닉으로 커버를 한 4000X의 장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그멘티드 메모리 또한 메가줌 내에서 하드웨어적으로 구현을 함으로써 메모리의 효용성은 극대화하고 실제 시스템의 퍼포먼스도 유지하는 일거양득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메가줌에 대해서는 앞서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말씀을 좀 드리자면 들어온 인풋 시그널은 실제 CPU를 거치지 않고 기본적인 패스, 메가줌을 통해서 디스플레이가 되게 되어 있고요. 복잡한 지터를 측정하거나 I를 측정하거나 굉장히 그 CPU 로딩을 많이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실제 CPU를 통해서 처리를 함으로써 기존의 CPU가 담당했던 부분을 굉장히 많은 부분이 메가줌 에이직 안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으로 펑션 구현을 해놨기 때문에 CPU 로딩을 최소화하고 메모리 시스템의 퍼포먼스를 확보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제를 보시면 좀 더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겠는데요. DPU 4000B 시리즈에는 20메가의 메모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그멘티드 메모리 기능을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축상에서 연속적인 데이터를 캡처를 해놓고 그 중에 이런 글리치성 이벤트를 눈으로 찾아서 줌인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반면에 4000X와 같은 경우는 트리거링을 통해서 글리치 이벤트를 트리거링으로 조건으로 잡아놨다면 실제로 메모리에서 연속적인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벤트가 발생한 부분, 즉 유저가 보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메모리를 활용을 함으로써 20메가 메모리 뎁스를 가지고 4ms 피리어드 구간을 측정할 수 있는 4000B 시리즈와는 반대로 인피니트 비전 4000X 시리즈 같은 경우는 1000개의 글리치 이벤트를 저장을 해서 실제로는 인풋 시그널로 봤을 때 66초 동안에 발생한 시그널 이벤트를 한 번에 메모리에 저장을 해놓은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4000B 시리즈에서 66초를 커버를 해야 된다면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이 300테라가 넘는 메모리 사이즈가 필요로 할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서는 세그멘티드 메모리를 활용한 메모리 효율성의 극대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스피드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다음으로 유저빌리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4000X 시리즈의 장점으로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은요.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로 인피니스캔 존 퀄리파이 터치 트리거링을 이용해서 두 개의 존을 활용을 함으로써 기존에 하드웨어적으로 제한적인 트리거를 사용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러한 인피니스캔 존 트리거를 이용해서 굉장히 복잡한 또는 트리거 조건을 세팅하기 쉽지가 않은 그런 파형에 대해서 간결하게 트리거링을 해서 시그널을 캡처할 수가 있고요.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터치스크린 방식의 12.1인치의 와이드한 디스플레이와 함께 활용이 됨으로써 유저의 편의성 측면에서 극대화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거의 대부분의 장비들은 감압식의 터치 방식을 채용을 하고 있고요. 터치펜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그 컨트롤하는 것이나 메뉴를 찾아가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4000X에서는 터치스크린을 기반으로 한 GUI 디자인 개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직접 활용을 해보시면 여러분께서는 실제 태블릿 디바이스를 쓰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장비의 터치 기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if you can see it, you can trigger on it 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요. 이 말인 즉슨 앞서 말씀드린 스피드 한 부분에서의 업데이트 레이트를 확보했을 경우에 눈에 보이는 업노멀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내가 인피니트 스캔 존 트리거링 기법을 이용해서 정전식 터치가 반영된 GUI를 활용해서 굉장히 편리하게 트리거링을 할 수 있는 것을 실제 예로 보여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채널 선택이나 내가 옵션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손으로 컨트롤 가능하신 직관적인 UI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인피니트 스캔 존 트리거링 기법이 얼마나 강력한지는 그 화면을 통해서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터치스크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중간 좌측 하단에 보시면 에즐런트 스파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메뉴 안에 들어가면 기존의 윈도우처럼 파일 메뉴, 셋업 메뉴 이런 데를 찾아 들어가서 그 메뉴 항목을 마우스로 클릭하면서 따라갔던 선택 방식에 대비해서 실제로 정말 태블릿 PC 쓰는 것처럼 손으로 클릭을 해서 안에 있는 메뉴들을 선택을 하고 세팅 값을 세팅을 하고 손으로 엔터를 누르고
해서 마치 태블릿을 활용을 하는 것과 같은 터치 활용과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활용을 극대화한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우측에 보시면 PC나 태블릿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리모트 컨트롤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네트워크 측면에서도 굉장한 그 개선이 있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티그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업그레이드, fully upgradable 가능한 그러한 업그레이드 옵션에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정말 중요한 부분은 5-in-1 인스트루먼트 해서 아까 말씀드린 5개의 기존에 서로 다른 5장비가 했던 역할들을 4000X 한 장비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의 개선에 대한 내용을 다뤄드릴 것이고요. 자, 우선 첫 번째 fully upgradable 같은 경우는 저희 장비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4000X 뿐만 아니라 인피니엄 시리즈 모든 제품군과 인피니비전 시리즈 제품군 일부가 하드웨어적인 어떠한 교체도 없이 모든 기능들을 fully 업그레이드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 4000X 장비 한 대로 기존의 스코프가 담당했던 오실로스코프의 기본적인 기능들 뿐만 아니라 로직 어널라이저 16개 채널을 지원을 할 수가 있고 2채널의 웨이브폼 제너레이터를 활용을 함으로써 실제 원채널의 단점이나 제약들을 보완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USB 2.0까지 커버를 하는 프로토콜 어널라이저 기능을 보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디짓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볼티미터 기능을 4000X 장비 한 대에 구현을 해 두었습니다. 따라서 잠깐 살펴보면 실제 지금 장비를 활용하고 있는 UI를 직접 보여주고 있는데요. 좌측 중간부터 보시면 두 개의 아날로그 인풋으로 받은 시그널을 인피니스캔 존 트리거링 기법을 이용해서 트리거링을 했죠. 정확히 트리거링된 시그널을 시리얼 디코드 기능을 이용해서 프로토콜 분석을 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이와 동시에 하단에 보시면 16빗의 로직 어널라이저 기능을 이용한 로직 분석 또한 동시에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DVM 기능을 통해서 3디짓의 볼티미터가 동작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모든 기능들을 그 멀티태스킹 형태로 지금 동시에 구현을 하더라도 다른 장비와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퍼포먼스 개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러한 기능들이 메가줌 안에 에이직화 돼서 하드웨어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프로토콜 어널라이저 기능 중에 USB 2.0을 커버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D 플러스 D-를 측정을 해서 시리얼 디코딩을 하고 있는 화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인피니 모드라는 새로 출시된 프로브를 이용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인피니 모드는 한 번에 커먼 모드, 싱글 엔디드, 디퍼런셜을 동시에 측정을 할 수 있는 그 새로운 개념의 프로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USB 2.0을 측정을 할 때 시그널 그라운드 두 개의 프로브를 쓰는 게 아니라 인피니 모드 하나로 시그널 D 플러스 D 마이너스 그라운드를 프로빙을 해놓은 상태에서 싱글 엔디드, 디퍼런셜, 커먼 모드를 한 번에 측정을 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프로브 솔루션 중에 하나이고요. 인피니 모드와 실제 4000X를 이용해서 USB 2.0의 프로토콜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을 이번 슬라이드에서 소개를 해드린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2채널의 웨이브 제너레이터에 대한 장점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싱글 채널을 이용한 심플 모듈레이션에 대한 예제와 좌측에 보시면 듀얼 채널을 활용한 디퍼런셜 시그널 분석을 하고 있는 예제를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한 채널의 웨이브폼 제너레이터를 저희 장비 중에 2000X, 3000X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 한 채널 가지고는 굉장히 제한적인 기능만을 구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교육용이나 굉장히 제한적인 역할만 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두 채널의 웨이브폼 제너레이터 또는 아비트러리 웨이브폼 제너레이터를 구현을 한 4000X 같은 경우는 R&D에서도 활용이 많이 되고 있고 디퍼런셜 시그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장점을 갖고 있으며 1번, 2번 채널을 예를 들면 하나는 클락 시그널, 하나는 데이터를 넣어줌으로써 다양한 디버깅용 툴로서 그 웨이브 제너레이터의 역할을 대체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4000X 시리즈 소개를 위한 스코프 베이직과 4000X의 장점에 대해서 전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스코프 활용하는 관점이나 저희 장비를 사용하는 관점에서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1시간 동안
본 세미나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